만약에 그 공자를 지금 우리 정부로 가지고 온다면 어떤 장관을 시키겠어요?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지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아마 이런 장관직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 실상 만약에 저 유가를 세운 공자를 지금 정부로 데리고 와서 장관직을 시킨다면 가장 핵심적인 재정경제부라든지 우리의 그 지금 먹고 사는 이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법무부라든지 이런 장관직을 아마도 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당시의 유가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철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농업으로 드디어 좀 먹고 살만해진 그 시기에 가장 그렇다면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가물거나 했을 때 결국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데, 그 나라의 백성들의 근간을, 경제적인 근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유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만만한 논어, 어디선가 들어본 맹자. 여러분들이 이 어쩐지 고전을 읽고 싶다라니를 덮으시고 논어를 사서 보시게 된다면 너무나 큰 영광일 텐데, 다행히도 논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굳이 원문으로 보시면 더 좋겠지만 원문은 저 같은 사람들이 봐서 책도 내고 뭐 이렇게 좀 먹고 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역본을 보시는데 논어라는 책은 개통이 없습니다. 우리 그 김은 작가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김은 작가가 이제 보통 만취했을 때 개통 없이 취해버렸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개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논어는 여러분들 어느 지점에서 펼쳐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논어는 수많은 그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문시철이라고 해서 10명의 또 아주 핵심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핵심 제자들이 공자의 대화록을, 그러니까 마치 플라톤의 대화처럼 대화록을 기록한 책이에요. 누가 질문을 던져요. 그럼 대답을 해요, 공자가. 그거를 모아놨기 때문에 꼭 앞에서부터, 앞에가 하기편으로 시작해서 위정편, 뭐 8일편, 뭐 이렇게 쭉쭉쭉 공야장편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부터 보실 필요 없이 아무데나 펼치고 보셔도 충분히 재밌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논어를 정독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공자가 예수와 부처와 그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와 더불어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데, 논어 한 권을 읽게 되시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갖게 되실 겁니다. 세인트 4대 성인에 드는 공자님이 앞뒤가 말이 많이 바뀌고 여기선 이랬다가 저기선 저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논어를 읽게 되시면. 왜? 논어에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떤 제자에게는 너는 3번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 라고 했는데, 저쪽에 가서 또 어떤 제자한테는 너는 2번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공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성인의 어떤 행동만 보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일관적인 모습만 보이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공자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았습니다. 이건 근데 사실은 큰 장점이에요. 어떤 제자에게는 그 제자는 좀 성급한가 보죠. 3번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행동하기 전에. 그런데 굉장히 영악하고 이제 밝은 제자에게는 2번만 생각하라고 해요. 왜? 얘가 3번씩 생각하면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길 것 같은 거야. 이렇게 각자 다른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논어에 군자라는 표현이 5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군자는 불기다 부터 시작해서 군자는 의를 좋아하고 소민은 이로움을 쫓는다 등등등등, 군자에 대한 정의만 해도 53가지가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각자 그 순간에 공자가 갖고 있는 함의를 캐치해서 여기서 내려줘야 되는 정의를 공자는 그때마다 군자에 대해서 정의를 딱딱딱딱 분류를 해서 내려준 거예요.
만만합니다. 여러분들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다는 걸 완독하고 나시면 논어가 술술 읽히시죠. 장담합니다. 이걸 완독하시고 내가 논어를 봤는데 논어가 재미없다.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정말 진심입니다. 대신 이거 완독을 하셔야 돼요. 완독을 안 하시고 논어가 재미없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완독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입이란 말 들어보셨죠? 저 같은 사람들 50보 100보 들어보셨죠? 조금 어렵게 가볼까요? 연못 구워 들어보셨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농단이란 말 들어보셨죠? 농단 못 들어보신 분은 없죠? 박근혜 국정농단 다 들어보셨죠? 농단이란 말. 농단은 원래 이 맹자 공성춘편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에 가서 절벽 위에다가 농단은 절벽이라는 거예요. 절벽 위에서 쫙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봤더니 아 저기다가 가게를 차리면 잘 되겠구나, 목이 좋겠구나 싶어서 거기다 가게를 차렸더니 대박이 났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농단의 어원이에요.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 혼자 절벽 위에 나 혼자 유리한 고지에 딱 올라가서 나 혼자 말하자면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나 혼자 유리한 대로만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파생된 말인데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다 어디서 나왔나? 맹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를 만약에 이제 논어를 일단 만만한 논어를 다 떼시고 맹자를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 맹자는 논어에 비해서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지금도 쓰고 있는 사입이니 농단이니 50보 100보니 연못구어니 이런 어떤 고사 성어들의 어떤 기원, 어원을 여기서 발견했을 때 또 기쁨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논어 맹자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텍스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논어를 읽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잘난체 영역과 휴머니즘 영역이에요. 공자는 굉장히 인에 대해서 또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가 마땅히 따름직한 이야기들을 막 던집니다. 본인이 다 그걸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굉장히 찌질한 영역들이 많아요. 거의 반반이라고 보실 정도로 찌질한 영역이 많습니다. 공자의 그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말하자면 공자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으며 또한 공자를 가장 많이 구박했던 제자가 누굴까요? 뭐 지금 두 분이나 정답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자로예요. 자로는 실제로 9살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사실상 제자라기보다는 후배에 가까운데 공자가 내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유세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임용되기를 바랬는데 이 신선한 고생 가운데에서 내가 만약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망망대해로 훨훨 나가게 된다면 내 곁에 남을 사람은 자로뿐이구나 라고 논어에서 말할 정도로 자로에 대한 애정이 깊었어요. 근데 공자는 자로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용감무쌍하지만 많이 뭔가 좀 부족하고 무식한 친구다. 그 이제 반대에는 이제 안회라는 운일집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난다는 아주 총애하는 제자가 있고요. 근데 다 안타깝게도 안회는 굉장히 요절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자로가 그렇게 공자에게 많이 대듭니다. 실제로 공자는 진체지액이라고 해서 그 정나라 초나라를 유세하러 돌아다니면서 큰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국 칠웅 춘추 오패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올나라 이런 큰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돌아다니면서도 임용이 안 돼서 계속 힘든 생활을 이어갑니다. 3,000명의 제자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아요. 왜 수업료를 그렇게 꼬박꼬박 내냐면 그 당시에는 유세를 가서 만약에 제나라라는 곳에 유세를 가서 제나라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되면
공자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자면 국무총리 임명이 되게 됩니다. 재상에 임명이 되게 되면 공자에게 나머지 장관들, 차관들, 국장들 자리를 다 일임을 하게 돼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3,000명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공자를 따라다니면서 공자가 임명되기만을 바라면서 공자를 기뻐하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나라에서 지금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대사부라는 직책을 잠깐 한 것 외에는 공자는 실패한 정치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임명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3,000명의 제자들이 매일같이 나만 바라보면서 수업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임명이 안 되니 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데는 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자리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춘추전국 시대는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이때는 이미 주나라의 천자가 존재는 하지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밑에 제후가 있고 경이 있고 대부가 있고 대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제후를 제압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기 공상부료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는데 공자를 부릅니다. 왜? 자기가 군사력으로 일단 정권은 잡았지만 이 정권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자 같은 말하자면 싱크탱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압박감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공자는 쫄래쫄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로가 구박을 하죠. 아니 그렇게 맨날 인을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던 스승님이 이 반역의 무리에 쿠데타를 일으킨 이 무리에 가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갑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화를 펑 냅니다. 조롱박 아시죠? 조롱박. 조롱박을 꺼내가지고 따서 안에 속을 파고 말리면은 이 바가지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는 왜 나를 조롱박을 여기다 매달아 두려고만 하냐? 나는 가서 쓰이겠다. 굉장히 융통성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공자의 신선한 고생과 공자가 그렇게 찌질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세웠던 그 유교의 원칙까지 무너뜨려가면서 임명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영역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논어가 그래서 재밌습니다. 사실은 잘난 척하는 것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문학동네에서 나왔던 황학주 시인의 시를 한 편 골라봤는데요. 서귀포에 홍매가 피고 이수는 돋는다. 2, 3일 눈 내리는 틈으로 꽃이 핀다. 틈새를 가르고 나오는 꽃의 경련. 거짓말 같은 둥글물 귀 기울여 듣는다. 맨 나중과 제일 먼저 대화한 갓난꽃이 피었구나. 하얗게 내리는 진흙송이를 눈에 찍어 바르며 가는 기러기. 기러기 날갯짓에도 꽃이 고픈다. 아주 삭는 듯 아주 젖는 듯 작년에 가던 순서대로 꽃들의 몸이 꽉 찬 씨앗을 받아드는 이순. 둥글매 초성을 귀 기울여 듣는다. 자, 이 황학주 시인의 이 시를 제가 왜 가져왔을까요? 어떤 분이 맞추셨어요 여기서. 그죠? 이 이순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꽃들의 몸이 꽉 찬 씨앗을 받아드는 이순. 그리고 제목에도 나오죠. 이순을 듣는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마 요거는 많이들 이순을 우리가 몇 세를 이순이라고 하죠? 몇 세죠? 60세. 60세를 이순이라고 합니다. 자, 지하 뭐예요? 15살. 15살에는 학문의 모름지기 뜻을 둬야 된다. 일이 30. 그렇죠. 오늘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관객들의 수준이 대단한 분들만 모였습니다. 30에는 모름지기 우뚝 자립을 해야 된다. 나이 40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아무도 동의를 못하죠? 아무도 동의를 못해요. 여기 지금 40세 이상인 분들이 꽤 계신데 아무도 동의를 못합니다. 지천명 50에는 천명을 알아야 된다.
하늘이 내린 명을 내가 알아야 돼. 어이가 없죠? 마누라의 지금 명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우리 마누라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늘의 명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 나이 60이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고깝지가 않고 순하게 들린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나이 60쯤 되면은 확증 편향으로 가득 차서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랑 다른 생각 얘기하면 막 화내십니다. 여러분 다 어머님 아버님들과 겪어보신 경험이잖아요. 자, 70에 종심,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종심소욕,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불이우고 절대 법도를 어긋나지 않는다. 70에 마음대로 하다가는 콩밥을 먹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지약, 이리, 불옥, 지철명, 이순, 종심 논어를 안 읽어보신 분들도 대부분 아는 이 공자의 말씀은 완벽하게 잘난 체의 영역이에요. 첫째, 공자가 이걸 이뤘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건 잘난 체를 하는 겁니다. 니들은 이렇지 못하지. 두 번째, 공자가 과연 나이 마흔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자는 총 2번의 위세를 다니는데 뒤늦은 나이 50대 60대가 돼서도 어떻게든 한번 임용되려고 온갖 굴욕을 감내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의 부록은 본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유혹에 시달리지 않아서 40의 부록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나이 40쯤 되면 내가 유혹에 시달리지 말아야지라는 자기 암시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이크가 메러리가 혹시 좀 다른 마이크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가득 찼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 30에 어떻게 자립을 합니까? 네? 진짜 어떻게 자립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데 이것은 하나의 준엄한 자기 채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40쯤 되면 이렇게 사회적인 기반도 좀 얼추 잡히고 하면서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유혹이 더 많은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런 경구를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귀한 오늘도 이 시간을 금요일 밤에 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건데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 공평한 것이고 우리 모두 다 결국은 죽음을 맞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어떤 그 유한한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이 것을 이 재화를 우리는 소화하면서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한번 질문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던져봤습니다. 시간을 한번 파자해 볼까요? 해가 절이죠? 절사자죠? 절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의 절은 꼭 부처님의 절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됐던 성당이 됐던 이슬람 사원이 됐던 뭔가 우리 일상생활과는 다른 이 종교의 영역, 굉장히 신성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해라는 것은 아까 그 135억 년 전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은 태양이거든요. 이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 우주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면 이 우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 해라는 것, 우주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문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이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절은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우리의 어떤 그 일상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어떤 욕심들이 완벽하게 거세되고 소실된 진짜 나를 만나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이 시간을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게 저로서는 우주를 줄게라는 느낌의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자기 자신한테 충분히 충실하셔야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렇게 스스로 파자를 해놓고서 저에게 말하자면 거는 주문이자 채찍인 겁니다. 오로지 남 눈치 안 보고 자기만의 어떤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공자님도 그렇게는 못 하셨어요. 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다. 굉장히 그 논어라든지 이런 또 공자가 엮었다는 춘추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런 뒤에 남아있는 서적들을 보면서 그의 사상이 한번 그렇게 한번 빠져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 표를 하나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알파벳 이자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마에다가 알파벳 이자를 한번 써보세요. 알파벳 이자 자기 이마에다가 그렇죠. 한 6대4 정도로 요 왼편에 보이시는 이렇게 쓰신 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반대로 제가 보기에 크자 모양으로 쓰신 분들도 꽤 계시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자의 사상 가운데에서 논어를 통틀어서 논어 전체를 통틀어서 공자의 사상 가운데에서 저는 제가 논어를 읽어본 바에 따르면 가장 최고의 가치는 공자가 주장하는 핵심 사상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이제 인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 다 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인의 두 이자가 있는 어질인자. 그러니까 공자는 결론적으로 유학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으로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이 사회, 국가에서의 어떤 준칙, 육화된 어떤 윤리적인 준칙들을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인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이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공부했던 그 유학이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도 일이관지 나의 도를 하나로 꿰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나로 딱 결론을 내리자면 충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성심할 때 충자와 같을려의 마음심, 공감한다 할 때의 서자, 충서라고 나와 있어요. 논어에. 대부분 가장 논어의 어떤 번역본을 많이 보시는 김원준 교수의 논어에 따르면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도를 하나로 꿰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그 여기서의 이제 이 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마음심의 가운데 중자가 딱 꽂혀 있잖아요. 어떤 신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그것과 같을려의 마음심, 남과 공감하는 마음, 이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저는 조금 김원준 교수님과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그 충을 명사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로 진실로 라는 부사로 해석을 해서 나의 도를 하나로 꿰다면 나는 진실로
서뿐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논어를 만약에 한 글자로 당신이 논어를 한 글자로 요약하세요 라고 한다면 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감이에요. 배려고. 그러니까 이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한테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에 충분히 아까 그 시간이라는 파자를 해드렸죠.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나에게 내 마음의 목소리에 완벽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됐을 때는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의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알파벳 2를 써보시오라고 실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읽을 수 있게 내 기준으로 알파벳 2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실험이 이제 미국에서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쓴 사람과 내가 보기에 알파벳 2를 쓴 사람과는 실험 결과 어떤 그 배려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쓰신 분들 소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뭐 단순한 그 실험에 불과하니까 또 굉장히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배려의 마음을 가득 차신 분들이에요. 이미 가득 차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윤자, 우리 모두 이 집안에 우리 모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윤리의 시간, 에토스의 시간이라면 두 번째 이 살필 성자는 저글소의 눈목이죠. 아주 세밀하게 무언가를 살핀다라는 뜻이지만 또 하나는 무슨 문부성이다 뭐 이런 그 정부의 조직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뜻하는 정부 조직 이름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성자가 두 번째의 키워드인데 왜 이 성자를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삼았냐? 저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머릿말에 일단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한 개인주의자고 남한테 패기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내 할도리만 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물론 기본적인 건 하죠. 그러니까 제가 9호학번인데 저희 대학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미미하게나마 이렇게 학생운동이라든지 가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던 시절이라 말하자면 그런 것들은 또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제가 어떤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대단한 소명의식이나 사명감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늘 이렇게 좀 어울렸던 친구들, 좋아하는 선배들이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참여를 해왔는데 근원적인 제 성향은 지독한 개인주의자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충격이 왔습니다. 제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OECD 뭐 거의 손가락에 꼽는 경제력과 국방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나라라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눈앞에서 그것도 생중계로 보이고 있는데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고 제가 아마도 라디오 PD 생활 그러니까 뭐 저는 TV 쪽에서 원래 좀 있다가 왔는데 지금 한 20년 가까운 생활 동안 방송 생활을 하는 와중에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석 달은 없었어요. 매일같이 생방송을 나가서 아이들의 구원 소식을 기다리는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오프닝을 하고
소위 말해서 잔잔한 발라드류의 노래들로 2시간을 꾸려나갔습니다. 억지스레. 저뿐만이 아니라 DJ나 작가들이나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 고통이라 하면 우리가 매일 발라드를 틀어서 고통스럽다는 게 아니라 어떤 희망적인 소식도 들리지 않고 매일같이 비극적인 소식만 반복되는 그 상황에서 이런 방송이라는 것을 펑크낼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꾸려나가야 되는 그 시간. 저 같은 지독한 개인주의자도 도대체 국가라는 게 뭔데? 라는 울분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겹쳐서 도대체 이 나라라는 거, 국가라는 게 도대체 뭐지라는 그 의문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또 하나 제가 춘추 전국시대라는 이 국가란 것의 춘추 전국시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나라, 진나라, 연나라, 초나라, 오나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각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은 공자가 이 나라에 가서 임용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 국가 개념이 아닌 일종의 주 같은 개념으로 나왔던,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했던, 특히나 맹자에 와서 공자와 맹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자는 조금은 임용되기 위해서 굴욕도 참아냈고요. 맹자는 어딜 가든 굉장히 쓴소리 바른 소리, 거의 미스터 쓴소리였어요. 임금에게 자기가 임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 다 해댔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요. 논어, 공자가 이 나라는 사람, 인간에게 더 주목했다면 맹자는 우리가 이루고 사는 이 국가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맹자를 통해서 해답을 찾았고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더군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그 복잡한 감정이에요. 왜? 맹자를 통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순간 국가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제 지적인 어떤 만족감이 있는 반면, 아니 2500년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전된 이런 문명 국가에서 왜 2500년 전에 얘기했던 저 아주 기본적인 진리조차 실천을 못할까라는 굉장히 그 양가적인 그 감정이 저를 되게 괴롭히더군요. 맹자에서 어쨌든 저는 그런 위안을 조금이나마 찾게 됐습니다. 촛불혁명의 시원을 쫙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 맹자의 사상에 닿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유교가 계속 지배했던 불교의 고려를 뒤엎고 유교를 좋든 싫든 어쨌든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내세우고 시작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성계와 정도전의 합작품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어쨌든 유교의 국가로 쭉 내려오는데, 조선에서 가장 말하자면 열심히 정무를 받던 임금들 누가 떠오르세요? 세존, 정조, 그죠? 또 누가 있을까요? 영조,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잘 그렇게까지 굉장히 정무를 열심히 받다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또 성종이라는 임금도 있어요. 연산군의 아버지. 이 임금들의 공통된 특징은 뭘까요?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하나는 경연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어요. 무슨 얘기냐? 경연이라는 것은 신하들과
말하자면 신하들한테 과외 공부 받는 거예요. 사서삼경에 대해서 과외 공부를 받는 시간이 이제 경연인데 경연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윤리의 윤자라는 말하자면 그 한자를 기억을 해보세요. 경연에 많이 참석한 임금일수록 보다 윤리적이었고 보다 백성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연에 많이 참석했던 이 수많은 임금들 가운데 우리 정조도 참 못지않게 호학군주, 정말 학문을 사랑하는 군주였는데 정조가 경연에서 자 오늘 과목은 춘추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논어입니다. 오늘은 뭘 배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학, 중요, 뭐 얘기 나오는데 이런 정조조차도 아 오늘 과목이 뭡니다. 그러면 진저리를 쳤던 과목이 있어요. 미적분? 기하백타? 아니고요. 맹자였습니다. 왜? 그 호학군주인 정조조차도 왜 맹자를 싫어했을까요? 시리가 답을 주려나? 왜 맹자를 싫어했냐면 맹자에는 역성혁명에 대한 사상적인 근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지만 네가 잘못하면 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쫓겨나 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보고 싶어 할까요? 사람인 이상? 인지상정상 맹자는 조선시대 내내 군주들이 가장 혐오했던, 싫어했던 그런 경연 텍스트북이었습니다. 바로 맹자의 이 역성혁명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맹자에서는요 양해왕과 제선왕만 기억을 하시면 맹자의 아주 핵심적인 기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보면 돼요. 양해왕과 제선왕인데 사실은 제선왕과의 대화도 양해왕 편에 들어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를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편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양해왕 편에 모든 맹자 사상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선왕과 이제 그 맹자가 만나게 되는데요. 맹자를 이제 모셔오라고 했더니 맹자가 어린 놈이 누굴 오라가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가 생각했을 때 지위, 그 사람이 제후냐 재상이냐 이런 지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덕이야. 덕이 있는 사람이 더 짱 먹는 거야. 아무리 제후라도 내가 더 덕이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덕보다도 나이. 여기서는 어떤 분이 가장 훌륭한 분이실지는 제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농업사회에서는 이 나이로부터 얻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일기예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굉장히 그 마을에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험이 너무나 절대절명으로 필요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라고 그러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뻗댔어요. 네가 아쉬우면 날 찾아와라. 그런데 어찌해서 뭐 뇌물도 보내고 뭐 선물도 보내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한번 찾아가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죄나라의 선왕이라는 작자가 맹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들 그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그 폭군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거랑, 주왕, 그죠? 이 인물들, 뭐 주지웅님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인데 옛날에 거랑이라는 사람을 은나라 탕왕이 가서 시해를 하고 주왕을 또 주나라 무왕이 가서 또 제거를 하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맹자 선생님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군주를 시해하는 것, 아무리 폭군이어도 신하된 부리로서 맹자는 이 유교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군주에게 국가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이 유학을 하고 있는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 아무리 군주가 폭군이어도 그렇지 군주를 시다가 시해한다는 거, 이런 일 진짜 있었던 거 맞아요? 기선제압을 하려고 기를 확, 맹자의 기를 죽여버리려고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러자 맹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전에 인이 없는 사람을 적이라고 부르고 의가 없는 사람, 의로움이 없는 사람을 잔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잔적지인, 인이 없고 의가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임금이 시해됐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랑과 주왕은 죽어 마땅한 쓰레기들이었지 그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용어로 약호를 확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제 선왕이 크게 당했죠. 바로 여기서 맹자의 역성혁명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양효양을 찾아갔어요. 양효양을 찾아갔더니 양효양이 버선발로 나오면서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주자는 주자 집주에서 맹자 집주에서 이렇게 주자는 주를 답니다. 여기서 이는 부국강병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이 양효왕의 이 나라는 이제 위나라인데 원래 대량이라고 지금의 이제 개봉부군으로 조금 그 당시에 오랑캐 침입을 받아서 후퇴를 해서 수도를 옮겨서 그 개봉을 옛날에 대량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봉의 왕이다 해서 양효왕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위나라를 부국강병 시킬 겁니까? 라고 했더니 맹자가, 아니 어떻게 나를 보자마자 한다는 첫 소리가 하필 완리,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만나자마자 저한테 물어볼 게 이로움이 아니고요, 부국강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은 의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맹자가 생각했던 통치 이념, 그러니까 육아의 어떤 근원적인 그 통치 이념을,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당위이고 규범이고 이 국가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윤리예요. 윤리 체계예요. 이걸 먼저 세우셔야지 어떻게 이로움부터 먼저 말씀하십니까? 얘기를 하면서 균열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양효왕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아이고 잘난 체를 막 하는 거야.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제가요 이런 왕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한해에서 흉년이 들면 백성을 하동으로 옮기고, 하동에서 흉년이 들면 백성을 한해로 옮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에는 백성의 숫자, 인구가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0점대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엔 더했어요. 나라의 인구가 결국은 그 나라의 국가의 위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 나라의 국력을 말하는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저희 위나라는 이렇게 국가가, 국민들이 확 늘고 영토가 확 늘고 나라가 그냥 확 잘 살게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잘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자 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장에 나간 장수가 패전에서 도망을 치는데 한 놈은 50보를 도망치고 한 놈은 100보를 도망쳐요. 그 50보 도망친 놈이 야 저놈 봐라 100보나 도망치네? 라고 비웃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50보나 100보나 도망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당신이 진짜 위나라의 국민들이 늘어나고 부국강병을 하고 싶다면 한 해에 가뭄이 든다고, 한 해에 홍수가 된다고 백성을 하동으로 옮길 게 아니라,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면
국가의 재정이나 왕실에서 쓰는 것들을 검소하게 하거나 세금을 덜 걷거나 해서 진정으로 그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원적인 리소스를 제공을 해줘야지, 여기서 가면 된다고 여기로 옮겨서 그럼 그거 나눠 먹으면서 연명하게 만들고, 그런 게 진정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그 맹자의 균열한 꾸짖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필 완리와 잔적지인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 역성혁명의 근거,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맹자의 큰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촛불을 왜 들었어요? 우리가 촛불을 왜 들었을까요? 국가가 국가답지 않은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거였거든요. 엄청난 우리에게는 기술력이 있고 리소스가 있었어요. 군인들도 있고 해군들도 있고 무슨 해병대, UDT,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동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그 모든 리소스들을, 자원들을 수시간 동안 잤는지 뭐 했는지 그 가동하지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와서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수많은 그 해군 어떤 제독의 증언도 있죠. 가동하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군주가 아니라 잔적지인일 뿐이죠. 잔적지인은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정말 몇 년 전 여기서도 아마 그 추위에 떨면서 촛불을 들으셨던 수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노력에 말하자면 사상적인 근원이 이 맹자에 있다라는 거. 그 맹자에 보면 가장 맹자를 보면서 저는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바로 이 항산과 항신 부분인데, 야, 강연이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큰일 났네요 지금. 이거 어떡하지? 자, 요 항산과 항신만 전해드리고요. 사실 뒤에 조금 더 준비된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다음을 기약하면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산이 있어야 이 항신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맹자는 물적 토대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물적 토대가 없는 한 유교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인의, 예지,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적 토대가 있어야 그런 것도 생긴다 라는 말을 이제 항산과 항심으로 했는데, 저는 그 웰컴 투 동막골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 굉장히 그 정재영이 이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그러는데 그 나이 희끗희끗한 그 흰수염의 이장님이 뭘 좀 먹여야지 하는데, 거기서 저는 이 영화는 정말 이 맹자의 항상과 항심을 영화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좋은, 저는 명장면으로 꼽고 있는 지금도 장면인데, 맹자도 굉장히 그 백성들의 그 항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러분들 이런 제도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세금을 굉장히 줄여줬어요. 하은주 시대, 그 상고 시대부터 있었던 정전제, 우물정자를 쓰면 9개로 구분이 되죠. 구획이 되죠. 땅이. 나머지 8군데 한 군데씩 잡고, 한 군데는 공통경작을 해서 그건 나라에다 바친다.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세금을 적게 내는 수준의 그런 제도였는데, 그런 정전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옹호했고요. 시장 같은 데서도 세금 붙이면 안 된다. 시장에서도 마음껏 백성들이 서로 물물을 교환하고 장사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자면 보건복지에 해당하는 고아나 과부나 호랍이나 이런 그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지금으로 치자면은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 굉장히 그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어떤 그 복지나 국가에서의 어떤 지원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그런 그 맹자에 담겨진 이 수많은 사상들을 보면 지금 봐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항상 이 국민들의 먹거리나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신경 쓰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에서는 양요한과 제선왕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이 항상과 항심 부분을 아시면 어디 가서 내가 좀 맹자 좀 봤다라고 얘기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분명히 아까 완독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소한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난 이런 게 이 책에서 한번 궁금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완독은 안 했는데 질문하고 싶어서. 아,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저는 중용 쪽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번역에 빗대셨잖아요. 네. 이유가 되게 적중. 네, 와닿았고 네. 이제 회사 생활에서 겪는 어떤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서 가장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지점이었는데. 네. 이제 내가 아무리 옳고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또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주변에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강압적이면 안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시대 정신도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뭐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나의 가족들이 아직 어떤 구태에 의연한 뭐 흔히 말하는 꼰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때를 보면 기다려야 되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그렇게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변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가 갈등했던 지점들이 너무 떠올랐는데 네. PD님은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셨는지 뭐 지혜로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혜로운 그 편이잖아요. 적중을 말씀드렸던 중용과 그 시중의 의미를 말씀드렸던 영역 그 챕터 잘난 체 영역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잘난 체 영역인데 저는 우리 그 질문 주신 선생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전편쯤에 있는 앞에 쪽에 있는 그 안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화의부동 편을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 화의부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영이라는 사람은 야 너는 야 얼마나 너는 아부를 떨고 그렇게 어떤 재상에 목을 매면 세임금을 걸쳐서 그렇게 재상을 계속 해먹니? 라는 질문에 나는 세임금을 섬겨서 세임금 내내 재상을 섬겼지만 재상으로 섬겼지만 임금들을 나는 단 한 번도 간하지 않은 적, 충간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영이 그 남긴 그 어록을 그 엮은 안자춘추에 보면은 계속해서 안영이 간했다, 충간했다, 이러지 마시라고 했다, 술만 계속 처먹는 장공이라는 임금한테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거랑이나 주왕처럼 됩니다. 계속 충간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듣잖아요. 떠나버립니다. 저는 그럼 더 이상 여기서 재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려요. 근데 반면 그 장공이 굉장히 그 신하의 그 아내를 탐하는 부적절한 아주 그 짓거리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칼 맞고. 근데 그렇게 칼 맞고 죽었는데 또 제일 먼저 문상을 오는 건 또 안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의부동이라는 그 네 글자가 참 어려운 얘기죠. 화합은 하되 부동, 나만의 것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반면 동의부라는 예스맨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할게요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참고 참다가. 그러니까 본인의 딱 중심을 지키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화의부동의 자세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중용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이 되겠죠. 그 때에 아주 그 딱 맞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시중인데 때에 딱 맞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를 실천한다는 것. 다만 그걸 향해서 이제 우리는 나아간다는 거죠. 화의부동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분 더. 네, 우리 저 뒤에 먼저 하시고 우리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이크가 잡혔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요즘에 노자에 약간 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 책에 노자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네. 노자에 대해서 뭐 한마디 아니면 간단하게 평가를 하시면 네. 혹시 다음 책은 노자에 관련된 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미래를 보는 분이 계세요?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 노노맹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한비자도 좀 다뤘잖아요. 묵자도 좀 다루고 이번 책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세요. 노자에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노자가 아니 정말 웃지 마시고 이렇게 빵빵 터지면 참. 노자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제 노자를 장자와 엮어서 노장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에서 뭐 이렇게 분류한 영향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노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못된 분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자는 도가 사상이 맞습니다. 근데 노자도 도가 사상이 맞긴 맞지만 조금 달라요, 계열이. 그 이제 노자와 공자가 만났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노자가 더 연배다, 더 뭐 위에 있다라는 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자가 노자한테 도대체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어떤 육아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졌을 때 노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당신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 임용되려는 그 임용을 통해서 국가를 어떤 그 육아 사상으로서 반석에 올려놓고 싶은 그 욕심에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탐욕은 아니죠. 사리사욕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신은 너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런 대답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실제로 이 노자의 사상은 굉장히 육아와 어떤 공통된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왜 노자 사상 중에서 가장 흔하게 이제 말하는 그 사자성어가 상선약수잖아요. 물만한 것이 없다. 상선약수. 물이 최고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육아에서 조금 더 비껴나 있지만 법가라는 게 있는데 이 법법자가 물수자의 갈것자잖아요. 사실은 노자의 사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삼국지 기억나시죠?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있던 그 삼국지 시대가 끝나게 되면 위진 남북조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위진이 말하자면 그 조비의 위나라와 사마씨의 진나라,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청담 사상이라는 게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사상은 사실은 그 청담 사상에 어찌 보면 가장 들어맞을 수 있지만 노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가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노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노장 사상, 청담 사상, 도가 뭔가 뭐 자연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유유자적하는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공자를 공부하게 되고 맹자를 공부하게 되면 노자 쪽으로는 자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노자로 한번 어쩐지 노자가 읽고 싶다 한번 꼭 반드시 출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자, 우리 앞에 지금 앞으로 좀 가요. 김? 아, 듣고 싶구나. 아, 마이크가 안 되네요. 아, 네. 요거 김은정 작가님 본인을 좀 극단적인 개인주의라고 네, 네. 좀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개인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주의가 그 소수의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대부분의 한 열의 7, 8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피해를 주면서 살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한두 사람이 개인주의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한두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편에 묵자의 네. 그 겸해편인가요? 네. 거기에서 묵자가 얘기하는 게 모든 악의 원천은 도덕관념의 오류에서 발생을 한다. 네. 그래서 도덕관념의 오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네. 많이 사랑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조금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 뭐 그런 어떤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묵자와 맹자의 대화를 이렇게 글로 또 쓰셨잖아요. 가상의 대화를 한번 예, 가상의 대화.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한 배에는 가족이 타고 있고 한 사람 가족이 타고 있고 한쪽에는 처음에 10명으로 표현을 하셨나요? 네. 이제 나랑 예. 잘 모르는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절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예. 양쪽 길 중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길이죠. 묵자가 맹자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맹자는 뭐 별로 고민하지 않고 나는 가족을 살리는 길로 내 가족은 사는 길, 뭐 다른 사람 100명은 그냥 절벽으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극단적인 네. 인원까지를 이제 계속 얘기를 전 인류와 예. 당신의 가족이 이렇게 탄배가 두 개가 있다. 결국에 이제 맹자도 결국에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네. 끝끝내 네. 그래도 난 가족을 살리겠다라고 이제 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서 이 묵자의 생각이 어떤 그 정말 극단적인 그 끝으로 치닫는 그 이타주의를 표방한다는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소수점 %의 사람들이 이타주의일 텐데 네. 개인주의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그 소수점 %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조금은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는데 네. 그럼 여기에서 그 묵자의 그 사상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참 격조 높은 질문. 애기, 약기, 신복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묵자에 보면은 남들을 네 몸 사랑하듯이 한번 사랑해봐라라는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성경 구절과 너무 똑같은 구절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봐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혹시 그 동방 박사가 묵자의 제자들은 아닐까라는 그 어떤 가설도 한번 제시를 드렸는데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500년 전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가 생기면서 죽음이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이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종교의 어떤 개념이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완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끝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기껏해야 앞으로 50년? 그것도 뭐 오래 사는 거죠. 살면 인생은 끝나게 돼 있는데 그
그런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못 살아요. 아마 저는 중학교 한 1, 2학년 때 느꼈던 감정인데 어느 날 너무 무서워서 자다가 이불을 박차고 진짜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생각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없어진다면,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내 자신이 죽는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엄습해서 정말 그때 사춘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두려움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 어떤 대처나 해답은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냥 잊고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죽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욜로라고 하잖아요. You only live once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에. 내가 이 존재하는, 생각하고 있다는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이 엄연한 현실, 냉혹한 현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서, 거기서 저는 말하자면 종교의 어떤 필요성, 그렇게 해서 저는 종교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순하게 동황 박사가 묵자의 제자들은 아닐까라는 그런 연결고리 말고도 전 묵자 역시도 말하자면은 이룰 수 없는 그 이타주의, 우리 사실 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 내 손톱 하나에 박힌 가시가 남이 정말 뒹굴고 피칠갑을 해서 뒹구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말하자면 내 아이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이겨내보자, 극복해보자라는 그 어떤 묵자의 외침인 거죠. 그러니까 실천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그 이상을 갖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저는 묵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묵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인기였다는 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자맹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진왜란 병장으로 한 이후에 어떤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입받은, 우리는 춘추전국 시대 공자맹자가 가장 잘 나갔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묵자는 가장 인기 있는 말하자면 사상가였습니다. 오죽하면 맹자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나가보면 묵자 아니면 양주 이 둘밖에는 없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시기심 어린 말이죠. 본인의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묵자 사상은 그냥 인기 폭발이었던 사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춘추 전국 시대라는 피와 뼈가 튀는, 살이 튀는 그 전쟁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문학 작품들 가운데에서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작품들이 진정한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아주 여실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춘추전국 시대는 계속 피와 살이 튀는 전장 속이었어요. 그 전장 속에서 어찌 보면 묵자의 사상은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은 불가능한 이타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큰 사랑과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조 높은 질문이 슉슉 나오네요. 자, 시간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 혹시 네. 네, 그 앞선 질문들보다는 좀 사소한 질문이세요. 좋아요. 사소한 질문. 이제 논어랑 맹자, 네네. 논어랑 맹자가 서점에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 좀 초보자를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버전이 있는지랑 그다음에 사설을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그 순서 같은 게 있는지 좀.
일단 저 이거 읽으셨죠? 일단 이걸 읽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낯설어요. 사막길이에요. 낙타 한 마리 몰고 가셔야 돼요. 저는 논어는 김원준 교수가 번역한 논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김원준 교수. 네. 글 항아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논어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논어를 일단 만약에 다 읽고 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맹자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사마천의 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사기는 크게 이 왕들 제후를 다룬 세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사기라고 하면 사기 열전을 말하거든요. 사기 열전이 있고, 그다음에 뭐 표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서라는 것이 있고, 사기에도 이제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사기하면 우리는 이제 그 유방이나 항우의 본기 쪽 말고 열전 쪽을 보통 말을 하는데요. 사기 열전을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기 열전을 만약에 다 읽으셨다 그러면 저는 춘추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한번 맹자 정도를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도 만약에 그리고도 읽으실까요? 그리고도 읽게 되시면 대학가 중용이 이제 얘기 속에 있는 편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가 중용까지는 굳이 거기는 이제 저한테 남겨두시고요. 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우주를 오늘 이렇게 2시간이라는 우주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다음에 또 한 번 여기서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